말단 병사의 전설 제57장 강진우는 눈앞의 여성을 보자마자 잠시 멍해졌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그걸 곱씹을 여유는 없었다. 그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옷을 더럽혔네요.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를 집어들어 여성의 옷을 닦아주려 다가갔다. 하지만 제로스타는 그 움직임에 멈칫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 강진우라면 당연히 자기 책임이 아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순히 사과하고 닦아준다니.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엮어야 되는 거지? 당황한 제로스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툭 하고 쳐냈다. 찰싹. 갑작스러운 손찌검 소리에 강진우와 제로스타 둘 다 순간 멍해졌다. 제로스타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랐다. 마음은 당황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고고한 척하며 뾰족하게 내뱉었다. 뭐 하시는 거죠? 설마 나를 함부로 만지려고 한 건가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면 경찰은 왜 있겠어요? 옷값 물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넘어가요. 손가락으로 강진우를 콕콕 찌르듯 가리키며 소리치는 제로스타는 누가 봐도 버릇없고 거만한 아가씨 그 자체였다. 처음엔 제로스타의 달콤한 목소리에 살짝 호감을 느꼈던 강진우였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는 이런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을 제일 싫어했다. 감정이 식은 그는 냉담하게 말했다. 좋아요. 계좌번호 주세요. 당장 입금할게요. 강진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말투는 제로스타의 가슴을 쿡 찔렀다. 이전에 컴퓨터 누나로서 강진우와 대화할 땐 항상 다정하거나 살짝 장난기 어린 말투였는데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제로스타의 가슴 속에서 솟구쳤다. 하지만 이 낯선 감정은 오히려 그녀의 연기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다. 제로스타는 한쪽 손을 허리에 얹고 다른 손은 여전히 강진우를 향해 뻗으며 외쳤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말해두죠. 이 옷은 특수 제작된 거라서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이 여자가 짜증스러워진 강진우는 콧방귀를 뀌듯 말했다. 억지 부리지 마. 그리고는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제로스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외나가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제로스타는 외나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씁쓸하게 말했다. 사람한테 미움받는 감정이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어. 외나는 그런 제로스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감정을 배우기 위해 일부러 강진우에게 미움받는 캐릭터를 연기한 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녀로선 알 수 없었다. 다만 눈앞의 아가씨가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아가씨, 지금 연기하시는 역할이 너무 고압적이고 도도해서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속 이런 캐릭터만 연기하시면 느끼게 될 감정은 미움, 슬픔,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것뿐이에요. 제로스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야. 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가씨께서는 원래 성격을 숨기고 자꾸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계세요. 물론 그럼 감정을 빨리 체험하긴 쉽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가씨 자신의 진짜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지? 그걸 모르고선 진짜 3이라는 걸 느낄 수 없잖아요. 제로스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너무 조급했어.
감정을 빨리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누군지조차 잊고 있었네. 원래의 나로 돌아가야겠어. 외나는 따뜻한 미소로 제로스타를 바라봤다. 이제야 아가씨가 더는 억지로 타인을 흉내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여전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게 뭐였더라? 아, 맞다. 제로스타는 여전히 강진우를 감정실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말란성 헌병사령부. 사령관의 부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지휘관님, 왜 우리 정체를 숨기신 거죠? 강진우한테 우리가 도와줬다는 걸 알려주면 큰 빚 하나 지우는 셈 아닌가요? 헌병사령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얽히지 않는 게 좋아. 윗선에서 신뢰받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인물이야. 그런 사람과 엮이면 득보다 실이 많다. 나도 정보사에서 보고받은 순간 시겁했거든. 부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쵸. 물과 기름인 정보사 애들이 직접 와서 부탁하더니 정말 의외였어요. 호텔로 바로 달려가지 않았으면 강진우가 걔네를 때려 죽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놈들 신원은 밝혀졌나? 헌병사령관의 질문에 부관은 수첩을 꺼내들며 답했다. 네, 밝혀졌습니다. 말란성 오락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비무희회 놈들이었습니다. 나비무희회, 사령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쓸데없이 왜 그 자를 건드렸지? 그도 그럴 것이. 나비무희회는 말란성 최대의 범죄 조직이었다. 유흥업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마약 유통까지 하고 있었으며 나이트클럽에 들이는 여성들의 질 관리를 위해 납치,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놈들 덕분에 몇 년 사이 쓸어 담은 돈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그런데도 왜 아직 건재하냐고. 간단하다. 윗선줄이 두껍기 때문이다. 군부의 실세가 이놈들 뒤를 봐주고 있고 말란성 3대 권력 중 하나인 경찰국장은 아예 형제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헌병사령부는 군부 눈치를 보느라 이런 황금시장엔 손도 못 대고 있었다. 입맛만 다시는 거다. 정보사 역시 이쪽 이권에 관심이 없었고 대장님과 군부의 관계 때문에 나비무희회를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동안 편하게 돈을 벌어온 거다. 부관은 말을 이었다. 그놈들, 강진우 부하들을 자기들 나이트클럽으로 끌어다 호스티스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 헌병사령관의 얼굴에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허, 제대로 미쳤구만.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기나 하고 저딴 소리를 했나. 자기 부하 하나 다치면 몇백 명 군 간부도 싸죽일 놈인데. 부관은 사령관이 왜 이리 통쾌해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비무희회는 원래 헌병사 쪽엔 눈꼽만큼도 신경 안 쓰던 놈들이었다. 정보사도 아니고 이제는 서열 2위로 밀려난 헌병사령부 따위 상대도 안 한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많이 벌어먹으면서도 조금도 나눌 생각이 없는 놈들이니 다들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다. 근데 강진우가 한번 혼쭐 냈으면 됐지. 계속 뒤끝 같고 복수하진 않겠죠.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헌병사령관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 친구는 안 그러지. 하지만 나비무희회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부관은 눈이 번쩍 뜨였다. 알겠습니다. 그쪽 애들이 강진우 쪽에서 보복한 줄 알게 만들면 되겠군요. 그래. 그놈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당해본 적 없을 거야. 이번엔 반드시 반격할 테고 그 수법이란 것도 뻔하지. 강진우 부하들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거지. 사령관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래봐야 벌집 건드리는 격인데 말이지. 크크,
아주 재밌어질 것 같군. 부관 역시 험악한 웃음을 따라 지으며 말했다. 강진우 성격상 나비무희회는 이번 일로 끝장날 겁니다. 그때 되면 그놈들 뒤를 봐주는 윗선이 뭐라 해도 우리랑은 상관없죠. 그렇게 말하다가 문득 뭔가 떠오른 듯 말했다. 그런데 지휘관님, 강진우는 지금 무기도 없고 인원도 없잖습니까? 그 몇만 명짜리 나비무희회를 어떻게 상대하죠? 헌병사령관은 비웃듯 말했다. 무기는 걱정하지 마. 누군가 알아서 갖다 줄 테니까. 인원도 마찬가지야. 걔 부하들이 그냥 침대 위만 자라는 줄 아나. 그 여자들, 겨우 수백 명으로 무장한 장갑군 3개를 박살낸 전적이 있다고.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손을 휘저었다. 정보사 사령관이랑 미팅 좀 잡아. 같이 나눠 먹을 판이야. 혼자 다 먹긴 부담스럽잖아. 정보사 끌어들이면 누가 뭐라 할 명분도 생기고 경찰은 그냥 똥이나 퍼먹으라고 하지. 헌병사령관은 실로 만족스럽다는 듯이 배를 잡고 웃었다. 부관은 이 결정에 두 팔 벌려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강진우를 이용해 나비무희회의 세력을 삼키려는 이 계획은 향후 자기 지갑을 몇 배로 불려줄 기회였다. 막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처리하려던 참에 헌병사령관이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그의 표정은 이번엔 싸늘했다. 붙잡은 놈들 중에 한 놈만 살려둬. 나머지는. 사령관은 자기 목을 손날로 그어 보이며 섬뜩하게 웃었다. 시체는 쓰레기장에 던지고 경찰한테 신고나 해. 크크. 그 모습에 부관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앞니가 부러진 채 실려왔던 그 왜소한 양아치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 겨우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안엔 자신과 2명의 험상궂은 건달밖에 없었다. 두 건달은 그를 말없이 노려보고 있었다. 양아치는 무의식적으로 떨며 바람 새는 입으로 물었다. 니들 누구야? 그의 덜 떨어진 발음에 건달 둘은 순간 멍하더니 곧 비웃으며 말했다.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이놈아, 우리 보스를 건드릴 배짱이 대단한데. 아주 제대로 맛 좀 봐야겠다. 그 말과 함께 두 놈은 일제히 그를 짓밟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대체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건달들이 내뱉는 말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괜히 그 마담한테 잘못 걸렸고 그 마담 뒤에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걸 그는 속으로 강진우를 저주했다. 이곳을 탈출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똑같이 돌려줄 생각이었다. 한편 심심해져 게임실로 돌아온 강진우는 직원에게 부하들이 도착했는지 물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다. 대체 씻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게 투덜거리며 오랜만에 전투기 격투 게임 쪽으로 향했다. 아이디 입력창에 도달하자 그는 별 생각 없이 숫자 하나를 입력했다. 그 시각, 저 멀리 해골은 성계의 어느 행성 게임실. 전투기용 헤드셋을 쓰고 정체가 가려진 한 여성 플레이어가 상대를 찾고 있었다. 신체 구조를 보면 젊은 여성인 건 확실했다. 그녀는 화면에 띄워진 상대 리스트 중 갑자기 튀어나온 하나의 아이디에 눈이 멈췄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S급이라는 랭크를 보고 감탄했다. 드디어 나랑 맞짱 뜰 만한 사람이 나타났네. 그녀는 흥분해서 대전 신청을 걸며 무심코 상대의 아이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자 놀란 듯 입을 틀어막았다. 그 짧은 당황의 틈을 타 상대는 이미 다른 플레이어와 매칭돼 버렸고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쉽게도 헬멧을 벗었다. 정체는 바로 연방군 특급 파일럿 강진우와도 아는 사이인 리나사였다. 리나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사라진 지 꽤 됐는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거지? 누가 아이디를 도용한 건가? 말도 안 돼. S급 계정 가진 사람이 굳이 남의 걸 베끼겠어. 그녀는 손목에 찬 장치를 조작하며 말했다. 현재 네트워크상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손목 장치가 응답했다. 명령 수신. 위치 추적 중. 리나사는 그 장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본래는 전투기 조종 하나만 하려고 했던 그녀였지만 그 사람 때문에 정보 수집원 역할까지 맡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 장면이 흐르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실력,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도대체 어딜 숨어서 이렇게 연습한 거야? 정체가 뭐든 간에 이 게임에서 보인 재능만 봐도 평범한 삶은 포기한 거겠지. 그녀가 그렇게 중얼거릴 때 제로스타 기지에 조용한 중앙 제어실. 갑자기 전투기 격투 게임의 홀로그램 장면이 떠오르더니 느릿느릿한 여성 음성이 들려왔다. 전쟁 게임에서 이 아이디를 쓴 사람. 그가 강진우인가? 잠시 후 제어 패널의 불빛이 깜빡이더니 같은 음성이 다시 이어졌다. 위치 추적 감지. 추적 원본 분석 중. 대상 위치. 원수부 본부 기밀실. 접속 종료 절차 실행 중. 그러고는 조용히 한숨 섞인 듯한 전자음이 흘러나왔고 방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 시각 막 결정타를 날리려던 강진우는 갑자기 화면이 꺼지며 게임에서 튕겨나왔다. 뭐야? 왜 자동 종료야? 인터넷 문제인가? 정전. 당황한 그는 버튼을 눌러 확인했지만 시스템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이미 흥미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종석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나사는 화면에서 강진우가 사라지자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때 그녀의 손목 장치가 다시 작동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접속을 종료했습니다. 상대는 고급 수준의 해킹 방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나사는 씁쓸하게 고개를 흔들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계를 껐다. 한편 게임실 안 쟁반을 든 직원 한 명이 동서남북 두리번거리다가 조종석에서 나오는 강진우를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강진우는 그를 보자 부하가 도착해서 대신 물어본 줄 알고 맞이했다. 직원은 그 앞에 서서 정중하게 말했다. 고객님, 호텔 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내일 저녁 7시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입니다. 강진우는 잠시 멍하니 티켓을 받아들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 그때 자신의 부하들이 게임실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몰랐다. 방금 그 직원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뜻모를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걸. 정보사 사령관은 부하에게서 헌병 사령관이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순간 멍해졌다. 평소에 우리랑 그렇게 사이도 안 좋은 헌병 쪽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지? 설마 강진우 관련된 건가? 그 사람이라면 더더욱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만남 장소가 가정식 식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멈칫했다. 전화로도 충분할 얘기를 굳이 얼굴 보고 하자고. 설마 자기네 네트워크 보안도 못 믿는 건가? 온갖 의문이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궁금증이 더 컸기에 정보사 사령관은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헌병사 측 요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이미 식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별말 없이 정보사 요원 2명을 문 앞에 세워두고 그는 헌병사령관의 부관과 함께 식당 안쪽 자리로 들어갔다. 헌병사령관은 그를 보자마자 크게 반기며 손을 흔들었다. 형님, 같은 별에서 이토록 오래 같이 지냈는데 내가 한 번도 식사를 대접 못했네요. 미안할 따름입니다. 정보사령관은 이런 돌려 말하는 말투를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대놓고 불쾌함을 표할 수는 없었기에 웃으며 받아쳤다. 아이고 무슨 소리십니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죠. 사실 식사 대접은 제가 먼저 했어야 맞는 건데요. 이 말은 곧 정보사가 너희보다 상이지라는 점을 은근히 내비치는 의미였고 헌병 사령관은 잠시 얼굴빛이 어두워졌지만 이내 무심한 척 웃어넘기며 화제를 돌렸다. 한참 시답자는 얘기를 주고받은 뒤 헌병 사령관은 슬쩍 본론으로 들어갔다. 형님, 나비모 희회가 그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정보사령관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왜 나비모 희회가 강진우를 건드렸는지는 감이 안 잡혔다. 최근 그는 두 대기업이 밀어주는 신비한 가수에 대한 조사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었기에 이런 하차는 사건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거의 입 밖으로 왜 그런 짓을 했죠? 라고 물을 뻔했지만 그것만은 가까스로 삼켰다. 내가 이걸 모른다고 말하면 정보사령관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는 이미 모든 정황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사령관에게 계속 이야기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헌병사령관은 그 반응을 오해했다. 역시 정보사도 다 알고 있었군. 그렇게 믿은 그는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형님, 나비모 희회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아십니까? 정보사령관은 속으로 진땀이 흘렀다. 내가 그깟 깡패 조직 수입까지 알아야 하나. 하지만 걱정도 잠시. 헌병사령관이 스스로 대답을 내놨다. 단지 나이트클럽 수입만 해도 마약이랑 도박 다 포함해서 한 달에 4천억 크레딧은 벌죠. 연간 4조 8천억입니다. 정보사령관은 그 숫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기 정보사 공식 예산이 1억도 채 안 되는데 깡패 조직이 연 4조 8천억이라니? 물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오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나중에 반드시 이 조직 전체를 다시 조사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헌병사령관은 그런 그를 살피며 슬쩍 미끼를 던졌다. 만약 그 모든 수익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그 말에 정보사령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헌병사령관은 그 눈빛에 서린 탐욕을 포착했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람도 결국 나랑 똑같은 부류군. 이제 협상은 쉬워졌어. 정보사령관은 입술을 살짝 적시며 입을 열었다. 문제는 나비모 희회 뒤에 있는 윗선입니다. 그들은 군부의 중장 정기훈이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정기훈은 대장 칸무기의 최측근입니다. 우리 같은 하급 조직이 감당할 상대가 아닙니다. 헌병사령관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나비모 희회는 강진우의 부하들을 나이트클럽 접대부로 쓰려고 했고 그걸 전달하러 간 인원들이 전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밀히 헌병을 보내 그 놈들을 더 확실하게 혼쭐냈고 일부러 강진우 측이 한지도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사령관의 눈빛이 싸늘하게 반짝였다. 그는 상대의 속내를 간파한 듯 말했다. 설마 그 손을 빌려 나비모 희회를? 맞습니다. 헌병사령관은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가 나비모 희회를 박살내면 우리가 은밀히 연결해둔 조직이 그 자리를 접수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기훈 장군이 뭐라 하더라도 명분이 우리 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강진우가 했을 뿐이니까요. 단,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도시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보사령관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시작했다. 그 혼란은 흑사회 간 항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돼요. 우리는 헌병을 동원해 질서 회복에 나선 척하면 되고 중요한 건 공연장과 상층부에만 영향 없게 하는 거죠. 오히려 이 기회에 행성 전체의 흑사회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비모 희회랑 한패인 경찰 쪽은 제가 연주의 안전 업무에 동원시켜서 손발 묶겠습니다. 그 말에 헌병사령관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본래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이 판이 굴러가려면 결국 정보사, 이 공식 1순위 세력이 도와줘야 했다. 그러자 정보사령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강진우는 본인이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인원도, 무기도, 명분도 없습니다. 헌병사령관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그건 걱정 마세요. 나비무희회가 강진우의 부하 몇 명을 납치하게 만들면 됩니다. 무기는 우리가 흑사회 조직을 가장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인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원들이 흑사회원인 척하고 그를 도와주면 돼요? 정보사령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나비무희회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가 누군지 조사만 해도 감히 못 덤빌 텐데요. 그 점도 걱정 마세요. 나비무희회 고위층 안에 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정체를 파악하기 전에 일이 벌어지게 만들 겁니다. 게다가 제가 놈들에게서 잡아온 연락책 중 한 명만 살려서 풀어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처리했어요. 나비무희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헌병사령관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이제 정보는 형님 몫입니다. 정보사 사령관은 헌병사령관이 나비무희회의 인원 몇 명을 처리했다는 말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임무 때문에 그런 일쯤은 자신도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나비무희의 수입을 그렇게 잘 아는 이유가 있었군. 물론 헌병사령관이 자신을 끌어들여 함께 손에 피를 묻히자는 계산을 한다는 것도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정보사 사령관에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고기 잡겠어? 그가 정말로 고민하는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재앙이라 불리는 강진우와 이 일로 얽히게 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행성 전체의 흑사회를 장악하면 연간 최소 수조 크레딧이 굴러들어온다는데? 그 정도면 악마랑도 술 한잔 할 수 있지. 그렇게 결심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성공하면 4대4로 나누죠. 헌병사령관은 그 말에 잠깐 멍했지만 곧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남은 이알은 윗선의 상나병이라는 뜻이었다. 별표산, 100억, 이 없으면 자기들도 돈을 뜯어먹을 수 없다는 건 익히 아는 바.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뭐예요? 귀엽게 생긴 여자 병사가 강진우의 손에 들린 티켓을 쳐다보며 물었다. 비록 강진우는 아직도 자기 부하 수백 명의 이름을 다 외우진 못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올해 겨우 16살, 이름은 강리나. 504 기지에서 남자 병사 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강진우에게 구출된 아이였다. 그날 이후 강리나는 틈만 나면 강진우에게 들러붙었다. 가장 어린 막내라 그런지 다른 여자 병사들도 다들 그녀를 동생처럼 여겼다. 콘서트 티켓이야. 호텔에서 주더라고. 너희는 안 받았어. 강진우는 코를 찡긋거리며 대충 되물었다. 여자 병사들한테서 풍겨오는 각종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주변의 여자 병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그중 강리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강진우의 손에 든 티켓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와, 콘서트. 진짜 가보고 싶어요. 강진우는 망설임도 없이 티켓을 그녀에게 건넸다. 가져. 난 관심 없어. 강리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티켓을 받았고 다른 여자 병사들은 부러운 눈길을 그녀에게 쏟아냈다. 자, 이제 시내 구경 가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평소처럼 소규모 팀으로 나눠서 움직여. 관광 가이드를 참고해서 코스를 짜고 군인 카드에 1억 연방 크레딧 충전돼 있으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사도 돼. 궁금한 건 주변 사람이나 관광 안내소에 물어보고
이상. 강진우는 둘러보며 물었다. 여자 병사들은 다소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니긴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국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들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만 했다. 여긴 관광지로 유명한 별, 치안도 괜찮고 혼자서 활동해보기엔 좋은 훈련이었다. 모두가 수긍하자 강진우는 함께 호텔을 나섰다. 관광 셔틀을 타고 시내 중심지에 도착한 그는 여자 병사들과 모이는 시간을 정한 뒤 흩어지게 했다. 얼마 후 다시 그는 혼자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시내의 한 고층 건물 뒤편, 어둡고 무인인 골목. 검은색 부포드카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고 이윽고 뒷좌석에서 머리에 검은 자루를 뒤집어 쓴 인물 하나가 끌려 나왔다. 그 인물을 거칠게 내던진 사내는 발로 한 차례 걷어차며 말했다. 아, 내 놈이 살아남은 건 우리 보스가 자비로워서다. 내 동료들은 너처럼 운 없었어.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타 차는 쏜살같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버려진 인물은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다가 한참 후에야 겨우 머리에 자루를 벗겨냈다. 그 얼굴은 완전히 부어올라 마치 돼지머리 같았고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고 주위를 살폈다. 주변 환경을 확인한 그는 안도한 듯 벽을 짚으며 비틀비틀 골목을 빠져나갔다. 무야궁, 말란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나이트클럽. 밤이 되려면 아직 한참이지만 이곳은 이미 만석이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이 클럽은 당연히 조직폭력배의 관심을 끌만했지만 신기하게도 여기선 그런 시비 한 번 난 적 없고 단속도 전혀 없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단아한 여성 접객원이 문을 지키는 모습만 보이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이곳이 바로 말란 최대의 흑사회, 나비무희회 본부라는 사실을. 무야궁 내부, 회의실. 다른 의자보다 한참 큰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앉아있는 여성. 검은색 몸에 딱 붙는 차이나 드레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는 이곳의 주인, 별표 나비무희의 회장 나비무희 별표였다. 그녀는 느릿하게 담배 홀더에 담배를 물었다. 뒤에서 대기 중이던 냉철한 인상의 여성이 재빨리 담배를 꽂아 불을 붙여준다. 연기를 길게 내쉰 나비무희는 앞에 나란히 앉은 9명의 남자들을 흘끗 보며 나른한 말투로 말했다. 최근 상황 보고해봐. 이 나비무희는 수만 명의 조직원, 수천 개의 유흥업소, 수백만 명의 여성들을 지휘하는 말란의 보스 중 보스였다. 첫 번째로 일어난 인물은 얼굴이 벌겋고 살이 쪄서 뚱뚱한 중년 남자. 회장님, 지난주 유흥업소 수입은 평소와 비슷했으며 이번 주는 대기업들이 콘서트를 연 관계로 2배는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난 건 말라붙은 검은 피부의 중년. 지난주 약물 판매는 수천억 크레딧이었고 특히 환각제와 흥분제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량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비무희는 차갑게 말했다. 멍청아. 공급 부족해야 가격이 오르지? 담배를 다시 한 모금 피며 손짓으로 다음 사람을 지목했다. 세 번째로 보고한 건 무표정한 중년. 단 한마디. 카지노 수익. 수천억 크레딧. 나비무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맡은 구역이 가장 이윤이 높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눈가에 칼자국이 있는 사나운 인상의 중년. 중간 규모 유흥업소 한 곳 인수했습니다. 회장님, 더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백업이 누군데요? 걱정 말고 말란성 흑사회를 통합하죠. 그러자 나비무희는 날카롭게 말했다. 우린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영역 싸움이 아냐. 괜히 판 키웠다간 연방 전체 조직이 몰려올 거야. 다음. 그는 말끝을 흐린 채 기가 죽어 앉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어난 건
며칠 전 강진우를 만나 계약하려고 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회장님, 이번 주에 새로운 여성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약물, 유혹, 협박 등으로 데려온 일반 가정 출신입니다. 그중 상급으로 분류된 인원은 약 10명입니다. 그러자 나비무희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그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한 조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3에서 400명 규모로 전부 최고 등급 여성들입니다. 지금 접촉 중입니다. 나비무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렇게 너처럼 눈 높은 애가 최고라면 손님 반응은 볼 것도 없겠군. 계약 조건은 너그럽게? 꼭 데려와. 지금이 기회야. 콘서트 열리는 이 기간, 이 여자들이면 수개월치 수익은 순식간이야. 그런데 그 조직의 마담이 누구지? 난 그 사람이 더 궁금한데. 청년이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무기력한 목소리, 흐느끼는 말투의 남자가 문 앞에서 외쳤다. 형님,